시어머니,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작은 신우이의 비웃음이 귀를 찔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어요. 팔순 잔치 한복판에서 일본인 손님 앞에서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로 입을 열었어요.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셨고 시누이들 입이 굳었어요. 12년 동안 부엌에만 있던 중졸 며느리가 그날 처음으로 거실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까지 하얀 부엉이가 복을 날려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지 12년. 저는 시댁에서 부엌에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 아침이면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두운 부엌에 형광등을 켜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올리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동태전, 깻잎전, 호박전.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빨간 점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화상인지 주근깨인지 모를 자국이 양쪽 손등에 가득했어요. 12번째 명절이었거든요. 어디에 기름이 튈지 이제는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리고 손목을 비틀어서 전을 뒤집으면 기름이 엄지 위로 튀었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12년이면 손등의 신경도 무뎌지더라고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큰형님과 아가씨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큰형님은 대학병원 내과 전문이셨고 아가씨는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셨어요. 둘 다 서울에서 이름 있는 대학을 나오셨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하셨습니다. 작년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페이퍼가 저널에 실렸대. 진짜? 대단하다 언니. 시어머니가 흐뭇한 표정으로 두 딸 사이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는 도쿄대에서 연수까지 했으니까. 지은이도 40대에 파트너가 됐고 엄마가 자랑스러워. 그 목소리가 부엌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탁탁 튀는 소리 사이로요. 사실 저도 그 영어를 알아들었어요.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무역회사에서 일본 바이어들과 일하면서 기본적인 영어 서류를 읽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부엌 문 너머 거실은 저한테 허락되지 않는 장소였으니까요. 이건 오래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첫 해 추석 때 저는 거실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손님들에게 며느리를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살림 잘해요. 그게 끝이었어요. 큰형님은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 아가씨는 사법시험 합격한 변호사라고 소개하셨는데 저는 그냥 살림 잘하는 며느리였습니다. 두 번째 해부터는 거실에 앉지 않았어요. 제가 앉아 있으면 대화가 끊기는 것 같았거든요. 시누이들이 학회 이야기, 판례 이야기를 하다가 제 쪽을 힐끗 보면 말을 멈추셨습니다. 불편한 거였어요. 중졸 며느리가 거기 앉아 있는 게. 세 번째 해부터 저는 명절이면 부엌으로 직행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아무도 순영 씨도 앉아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12년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셨습니다. 전 접시를 힐끗 보시더니 입꼬리가 내려갔어요. 전이 왜 이 모양이야? 기름을 너무 많이 넣었잖아.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학력이 그러니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지.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처음 몇 해는 그랬습니다.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그런데 12년째 듣는 말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거운 돌이었어요. 가슴 위에 하나씩 올라가는 돌. 어느 순간부터 숨이 짧아진 게 그 돌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다음에는 기름을 줄일게요.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부엌에 다시 혼자 남았어요. 프라이팬 위에서 기름이 치직거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아무 말 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는 거였어요. 이 사람은 매년 이랬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다가 부엌에 몰래 들어와서 설거지를 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나가 계세요.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저는 남편이 미안해하는 게 더 미안했어요. 이 사람은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였거든요. 맞선 자리에서 저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라고 먼저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요? 진짜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학력이 뭐가 중요하냐고 당신이 좋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 집에서는 그 사람도 끼어 있는 거였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누나와 여동생 사이에서. 진짜 괜찮으니까 나가 계세요. 어머님 오시면 여보도 혼나요. 남편이 장갑을 벗고 돌아갔습니다. 등이 무거워 보였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찬장 구석에서 작은 라디오를 꺼냈어요.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일본어가 잡혔어요. NHK 뉴스 앵커의 또렷한 발음이 부엌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릇을 찬장에 올렸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일본어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그 말 속에는 저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뉴스 앵커는 제 학력을 모릅니다. 저는 그냥 일본어를 알아듣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볼륨을 아주 작게 줄였어요. 거실에 들리면 안 되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딸 하은이를 재우고 남편과 나란히 누웠어요. 어두운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네. 남편이 잠시 뜸을 들였어요. 언젠가 당신 실력 보여줄 날이 올 거야. 저는 돌아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런 날 안 와도 괜찮아요. 웃었어요. 웃은 건지 울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코끝이 찡했거든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기름 자국과 설거지 물에 갈라진 손이었어요. 결혼한 지 12년. 저는 매년 명절마다 새벽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설거지를 하고 부엌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는 학위와 자격증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일본어를 혼자 들었어요. 제 자리는 거기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저는 원래 부엌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 졸업식 날이 기억나요. 교실에서 친구들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갈 거냐고, 인문계냐, 실업계냐, 교복은 뭐가 예쁘냐고. 저는 가방을 일찍 쌌어요. 가방 안에는 졸업장 한 장과 아버지가 구해주신 봉제 공장 소개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는 꿈도 못 꿨거든요. 15살에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미싱 앞에 앉았어요. 하루 10시간 재봉틀 페달을 밟았습니다. 손가락에 바늘에 찔린 자국이 매일 하나씩 늘었어요. 그게 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공장에 일본 바이어가 방문했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공장장님이 당황하셨어요. 통역 없이 오셨거든요. 바이어가 뭔가를 말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단어를 알아들었어요. 나오시, 고쳐주세요라는 뜻이었습니다. 일본 만화를 좋아해서 히라가나를 따라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단어 하나가 귀에 걸린 거였어요. 바이어가 재봉 불량을 지적하는 거였다는 걸 저만 어렴풋이 눈치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야간 학원에 등록했어요. 일본어 기초반이었습니다. 수강료가 한 달에 3만 원이었는데 월급의 4분의 1이었어요. 밥값을 아꼈습니다. 점심을 김밥 한 줄로 해결했어요. 저녁 6시에 공장 문을 나서면 곧장 학원으로 뛰었습니다. 8시까지 수업을 듣고 버스에서 단어장을 펼쳤어요. 손가락에 실밥 자국이 있는 손으로 일본어 사전을 넘겼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기초문법. 처음에는 하나도 안 외워졌어요. 머리가 나쁜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2달이 지나니까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3달째에 NHK 뉴스에서 날씨 예보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때의 기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3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JLPT 3급을 땄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중졸 여자아이가 일본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19살에 용기를 냈습니다. 일본계 전자부품 무역회사에 사무보조직으로 지원했어요. 이력서에 학력 중학교 졸업이라고 적는 손이 떨렸습니다. 면접에서 부장님이 이력서를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학력이 좀 부족한데. 저는 준비한 자기소개를 일본어로 했습니다. 부장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 자리에서 합격이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이순영 사원이라고 불렸어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톱만 한 종이 위에 제 이름이 한글과 일본어로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그걸 들고 기숙사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뻐서요. 그 회사에서 5년을 일했어요. 사무보조에서 시작해서 실무 번역 담당까지 올라갔습니다. 21살에 JLPT 2급을 땄고 23살에 1급을 취득했어요. 일본 바이어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계약서를 번역하고 출장 미팅에 통역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때 저는 부엌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대리님하고 부르면 제가 돌아봤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제가 필요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겨울이 왔어요. IMF였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하루아침이었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제가 가진 건 JLPT 1급 자격증 한 장과 5년치 경력 증명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오래 떠돌았어요. 프리랜서 번역을 했다가 학원 강사를 했다가 소규모 무역 사무실을 전전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면접을 보면 항상 같은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최종 학력이 중학교요? 대검정은? 30이 넘고 35이 지나도 제자리였습니다. 결혼도 엄두가 안 났어요. 저 같은 사람이 누구를 만나겠어요. 학력도 돈도 배경도 없는데. 그러다 39에 맞선이 들어왔어요. 박정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상대방이 일어서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그래서요? 진짜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학력이 왜 중요하냐는 표정.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듬해에 결혼했습니다. 40살이었어요. 그리고 시댁 첫 인사를 갔어요.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남편이 대신 대답하려 했지만 저는 직접 말했어요.
중학교 졸업이에요, 어머님.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 했어요.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둘이 부엌에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일본어를 좀 할 줄 알아요. 혹시 아버님 사업에 필요하시면 제가 도움을.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 눈빛을 아직도 기억해요. 중졸이 무슨 일본어야. 한숨을 쉬셨어요. 앞으로 그런 허풍은 그만둬. 보기 안 좋으니까. 목이 메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소리가 크거든요. 울음소리가 안 들리니까요. 며칠 후 남편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시 한번 꺼내 주었어요. 어머니, 순영이가 진짜 일본어 잘해요. 무역회사에서 5년이나. 시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내 아내라고 다 편드냐? 됐어.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해요라는 뜻이었어요.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여보, 앞으로 그 얘기하지 마요. 말해봤자 비참해지기만 하니까. 남편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3번 하셨습니다. 그 뒤로 12년. 저는 다시는 일본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들도 모르셨습니다. 남편만 알고 있었어요. 숨긴 게 아니에요. 말해도 안 믿어주니까 말을 멈춘 거였습니다. 오늘 아침 옷장 안쪽 서랍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 갈색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꺼내서 열어봤습니다. JLPT 1급 자격증, 전자부품 무역회사 재직증명서, 이순영 대리라고 적힌 낡은 명함, 일본어 원서 2권, 갈피 사이에 형광펜으로 밑줄이 빼곡했어요. 손가락으로 자격증을 쓸어봤습니다. 코팅이 약간 벗겨져 있었어요. 23살 때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그때의 저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12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시아버지의 팔순 잔치가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시어머니가 온 집안을 지휘하기 시작하셨어요. 메뉴는 내가 다 정했어. 장소는 강남 호텔 연회장. 초대 인원 60명. 좌석 배치도 내가 짜놓을 테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 거실 테이블 위에 수첩과 명단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다 계획을 세우셨어요. 화원 배치, 진행 순서, 인사말 순서까지. 그러다 저를 보셨습니다. 순영 씨는 음식 쪽 보조만 하면 돼. 호텔 쪽이랑 메뉴 조율은 내가 하고 당일 현장에서 접시 세팅이랑 부족한 거 챙기는 거. 그거만 하면 돼. 네, 어머님. 12년 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그 역할이 익숙했거든요. 행사가 있으면 저는 뒤에서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앞에 나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아가씨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스피커폰이었습니다. 지은아, 팔순 잔치에 타나카 사장님이 오신다. 너도 알지? 아버지 30년 거래처. 네, 알죠. 통역은 서연이한테 맡길 거야. 도쿄대에서 연수까지 했으니까 일본어 자연스럽겠지? 아가씨가 웃으셨어요. 언니 일본어면 충분하죠. 의사가 통역까지 하면 완벽하네. 시어머니가 흐뭇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는 뭘 시켜도 안심이야.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대화가 다 들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큰형님의 일본어는 일상 회화 수준이실 텐데
비즈니스 통역은 좀 다를 텐데. 무역회사에서 5년을 일하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일상 대화하고 비즈니스 통역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존경어 단계도 다르고 관용 표현도 다르고 뉘앙스를 잘못 전달하면 거래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12년 전에 배운 교훈이었거든요.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코웃음뿐이라는 걸. 잔치 열흘 전부터 저는 음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호텔에서 기본 한정식 코스를 제공하지만 시어머니가 추가로 직접 준비할 음식 목록을 주셨어요. 잡채, 갈비찜, 모듬전. 저는 장을 보고 밑손질을 하고 당일에 데워서 세팅할 수 있도록 미리 조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준비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사시미와 맑은 국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격식 있는 자리에서 맑은 국물 요리를 좋아해요. 그리고 신선한 회를 내놓으면 정성을 느낀다고 했거든요. 무역회사 다닐 때 일본 바이어들과 회식을 자주 했었는데 한국식 찌개보다 맑은 다시 국물을 좋아하셨어요. 남편이 냉장고를 열다가 물었습니다. 이건 뭐야? 사시미용 횟감이랑 다시마. 타나카 사장님 드실 거 따로 준비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무역회사 다닐 때 일본 분들이랑 식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배웠어요. 남편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참는 표정이었어요. 대신 살짝 웃으면서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잔치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남편이 받았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뭐, 형수님이 응급실 맹장이라고? 저도 잠이 깨서 일어났어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됐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큰형님이 새벽 2시쯤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남편분이 응급실에 데려가셨다고 했습니다. CT를 찍어보니 급성 충수염이었어요. 바로 수술에 들어가셨습니다. 팔순 잔치 당일에 통역을 맡기로 한 사람이 수술대 위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 통역은 누가 해? 타나카 사장님이 한국말을 못하시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당황하신 거였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흔들리시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아가씨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일본어 전혀 못해. 영어라면 몰라도. 타나카 사장님 영어도 못하셔.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통역 앱으로 하면 어떨까요?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셨습니다. 팔순 잔치에서 손님 앞에 폰 갖다 대고 통역을 해? 그게 예의야? 그러면 통역사를 급하게 부르는 건? 아가씨가 말했어요. 오빠, 오늘이 토요일이야. 당일에 비즈니스 일본어 통역사를 어디서 구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갑자기 일본어 전문 통역사를 섭외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게다가 30년 거래처 사장님의 격식 있는 자리에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앉힐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이마를 짚고 계셨습니다. 아가씨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있었어요. 팔순 잔치에 가져갈 음식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이 가슴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비즈니스 일본어, 존경어, 격식체, 무역용어,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로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무시당하면? 중졸이 무슨 일본어라고 또 들으면?
손이 떨렸습니다. 국자를 잡고 있었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이 아니라 12년 동안 꾸준히 해온 말. 언젠가 당신 실력 보여줄 날이 올 거야. 오늘인가? 그날이 오늘인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연회장은 이미 세팅이 끝나 있었어요. 흰 천이 덮인 원형 테이블 8개, 금빛 샹들리에, 무대 위에 팔순을 축하합니다. 현수막. 시아버지가 감색 정장을 입고 입구에 서 계셨어요. 평소보다 긴장하신 얼굴이었습니다. 오전 11시, 타나카 사장 일행이 도착했어요. 2명이었습니다. 타나카 사장과 비서, 회색 양복에 흰 머리카락, 온화한 인상의 노신사가 로비에 서 계셨어요. 비서가 큰 종이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물을 가져오신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밝은 표정을 지으셨는데 눈은 웃지 않고 있었어요. 웰컴, 웰컴. 타나카 상? 영어로 시도하셨습니다. 타나카 사장이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땡큐 포 커밍. 타나카 사장이 알아듣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비서가 뭔가를 일본어로 설명하는 것 같았는데 비서도 한국어가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굳어지셨어요. 연회장으로 안내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축하 화환을 가리키며 시어머니가 뭔가를 설명하려 하셨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 손짓만 커졌어요. 타나카 사장은 예의상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감사 인사를 전하시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타나카 사장, 30년 동안 정말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타나카 사장이 알아듣지 못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멈추셨어요. 30년 거래 파트너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은데 말이 닿지 않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 얼굴에 난감함이 스쳤어요. 그 표정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테이블에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보셨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눈이 말하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을 12년간 봐왔으니까 알았습니다. 할 수 있잖아. 당신이면 돼. 저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뛰고 있었어요. 제가 통역할게요. 테이블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어요. 아가씨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저는 아가씨를 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30년 거래처 앞에서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해 난감해 하시는 아버님의 얼굴을 21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아가씨의 비웃음이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새언니,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어요. 한심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느꼈어요. 등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12년 동안 늘 느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시선이었어요. 중졸이 뭘 알겠어라는 눈빛.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시선이 무겁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보였거든요. 30년 거래 파트너 앞에서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해 입술만 달싹이고 계신 아버님이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고 계셨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아무도 모르게 손에 힘을 주었어요. 고개를 돌리니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해봐. 당신이면 돼. 목소리가 아주 작았어요. 저한테만 들리는 크기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놓고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타나카 사장 앞으로 걸어갔어요. 세 걸음이었습니다. 그 세 걸음이 12년보다 길었어요.
타나카 사장 앞에 섰습니다.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타나카 사장님, 하지메 마시테. 오메니카 카레테 코에이 데스.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입에서 일본어가 나왔습니다. 12년 만에 부엌 라디오가 아닌 사람 앞에서 목소리가 떨릴 줄 알았는데 떨리지 않았어요. 혀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성대가,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혼지츠와 치치노 하치주노 이와이니 고산세키 타다키 마코토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늘 아버지의 팔순 잔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비즈니스 격식체의 문장 구조가 혀 위에 올라왔습니다. 무역회사에서 5년간 매일 입에 붙였던 그 말투가 서랍 속 자격증처럼 먼지가 쌓여 있었을 뿐 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가씨의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분위기 파악을 말하던 그 입이 타나카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마침내 말이 통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였으니까요. 오, 니혼고가 오조주 데스네. 스바라시. 아, 일본어가 아주 유창하시군요. 훌륭합니다. 타나카 사장이 감탄하셨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연회장 분위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놀란 표정이셨어요. 하지만 금방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해봐라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시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통역을 시작했어요. 아버님, 하고 싶으신 말씀을 편하게 하세요.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시아버지가 잠시 저를 보셨습니다. 12년간 명절에 한 번도 대화다운 대화를 나눠본 적 없는 며느리를. 그리고 입을 여셨어요. 타나카 사장.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우리 둘 다 젊었지요. 서로 말이 안 통해서 손짓발짓하면서 첫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일본어로 옮겼어요. 타나카 샤초 산주넨마에 하지메테 오아이시타 토키노 코토 오보에 테이마스 아노 코로와 오타가이 와카카타 데스네. 코토바가 츠지나쿠테 테부리데 사이쇼노 케야쿠쇼니 사인시 마시타. 타나카 사장이 웃으셨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일본어로 대답하셨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하시며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저는 타나카 사장의 말을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그때 박 사장님이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주셨지요. 건설자재 규격을 그림으로. 그게 제일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맞아. 그때 그림 솜씨가 형편없어서 타나카 사장이 한참 웃었지. 그 말을 통역하니까 타나카 사장이 박수를 치며 웃으셨어요. 테이블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분위기가 풀렸다는 걸 느끼셨는지 표정이 밝아졌어요. 감사 인사가 끝나고 타나카 사장의 축하 메시지를 통역했습니다. 박 사장님의 팔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년간 함께해 온 인연이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아버지 눈이 붉어지셨어요. 입술을 꽉 깨무셨습니다. 고맙다고 전해줘.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저는 그 말을 일본어로 전했어요.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아버님의 진심이 제 목을 통과하면서 울림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사업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타나카 사장이 내년 건설자재 신규 규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인장 강도, 내화 등급 같은 건설자재 전문 용어가 나왔거든요.
전자부품 무역회사에서 일했던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었습니다. 잠깐 막혔어요. 인장 강도의 일본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2초, 3초,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우회했습니다. 재료가 당겨지는 힘에 얼마나 견디는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미를 풀어서 설명했어요. 타나카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통했어요. 정확한 전문 용어는 아니었지만 뜻이 정확하게 전달된 거였습니다. 그 뒤로도 전문 용어가 몇 번 더 나왔는데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어요. 타나카 사장의 비서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문맥상 맞다는 뜻이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호텔 한정식이 나온 뒤에 제가 따로 준비한 사시미와 맑은 국이 테이블에 올라갔어요. 호텔 직원에게 미리 부탁해 놓았거든요. 타나카 사장이 맑은 국을 한 모금 드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코레와 다시노 아지가 혼카쿠테키 데스네. 이것은 다시 맛이 본격적이군요. 그리고 사시미를 한 점 드셨습니다. 신센데 오이시. 니혼노 료칸데 타베루 요나 아지데스.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일본 료칸에서 먹는 것 같은 맛이에요. 제가 통역하려니까 타나카 사장이 웃으시며 직접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아까부터 분위기가 풀려서인지 서툰 한국어를 시도하신 거였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타나카 사장이 저를 보시며 일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리도 사모님이 준비하신 건가요? 네, 일본에서 오시는 분이 계시다고 들어서 따로 준비했습니다. 비즈니스 통역에 일본 식문화까지 아시는군요. 사모님, 혹시 일본에서 사신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전에 전자부품 무역회사에서 5년간 일하면서 일본 분들과 식사를 자주 했어요. 그때 배운 것들입니다. 타나카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역시 현장에서 배운 분이시군요. 가장 깊은 이해는 현장에서 나옵니다. 그 말을 통역하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 들은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 타나카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제 앞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두 손으로 잡으셨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오늘 자리가 빛났습니다. 일본어였어요. 정중한 존경어였습니다. 30년간 박 사장님 댁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다음 미팅 때도 사모님께서 통역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타나카 사장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부족한 통역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다뇨. 오늘 가장 빛난 사람은 사모님입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오셨어요. 팔순의 걸음이 느리셨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60명의 시선이 시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멈추셨어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12년 동안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라고는 명절에 한 번 며느리 수고했어 정도였어요. 그것도 조용히 시어머니 안 계실 때.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며느리. 그리고 잠시 멈추셨습니다. 아니, 순영 씨. 처음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신 게 고맙다. 그 세 글자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12년 동안 고생이 많았어. 오늘 정말 고마웠어. 시아버지 눈도 붉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떨어졌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목이 막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돌아보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바라보셨을 뿐인데 시어머니 얼굴이 복잡해지셨어요. 분노도 아니고 감동도 아닌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표정. 12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살짝 돌리셨어요.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가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 물컵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하얗게 됐더라고요. 너무 꽉 쥐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작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갈색 봉투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순영이 자격증이에요. JLPT 1급. 23살 때 취득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그건 어떻게 해? 어제 서랍에서 꺼내놨어. 혹시 몰라서. 남편이 웃었어요. 그 웃음에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2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기도 했거든요. 시아버지가 자격증을 받아들고 안경 너머로 들여다보셨습니다. 1급이야? 가장 높은 등급? 네, 아버님.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셨어요. 이 사람이 자격증이 있었어. 시어머니가 입술을 꽉 다무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12년간의 침묵과는 다른 종류였습니다. 무시의 침묵이 아니라 할 말을 잃은 침묵이었어요. 타나카 사장이 자격증을 곁에서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큐 데스카? 나루오도. 도리데 오조즈나 와케데스. 1급이군요. 그래서 그렇게 유창했던 거로군요. 잔치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셨어요. 화환 사이로 연회장이 비어갔습니다. 저는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뒷정리는 제 몫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순영 씨. 네, 아버님. 오늘부터 접시는 다른 사람이 치워. 순영 씨는 이리 와서 앉아. 시아버지가 거실 쪽 안이 연회장 중앙 테이블을 가리키셨어요. 저는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서 거실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팔순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벌써 잠들어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어서 지친 거였습니다. 저는 오른손을 들어봤어요. 타나카 사장이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고맙다라고 말씀하실 때 남편이 잡아줬던 손이었어요. 12년 동안 점만 붙이고 설거지만 하던 이 손으로 오늘 통역을 했습니다. 손등의 화상 자국이 어둠 속에서도 만져졌어요.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거친 손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울컥하는 게 지금 와서 몰려왔거든요. 잔치장에서는 참았는데 아무도 안 보는 어둠 속에서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기뻐서 우는 건지 서러워서 우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둘 다였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습관이었거든요. 12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서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냉장고에서 달걀을 꺼내고 프라이팬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발소리가 들렸어요. 슬리퍼를 끄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부엌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저를 보셨어요. 저도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12년 동안 이 부엌에서 수천 번 마주쳤지만 이렇게 어색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싱크대 옆으로 걸어가셨어요. 행주를 집으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닦기 시작하셨어요.
놀라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을 닦는 모습은 12년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집에서 식탁을 닦는 건 제 일이었어요. 항상요. 시어머니가 등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작아 보였어요. 77세의 등이었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닦고 계셨어요.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달걀 프라이를 부쳤어요. 2개를 접시에 담아 식탁에 올렸습니다. 시어머니 앞에도 하나 놓았어요. 어머님 드세요. 시어머니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행주를 내려놓으시고 의자에 앉으셨어요. 달걀 프라이를 보시더니 젓가락을 드셨습니다. 한 입 드시고 아무 말 없이 씹으셨어요. 잘 부쳤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12년 만에 처음 들은 칭찬이었습니다. 전이 아니라 달걀 프라이였지만요. 코끝이 찡했어요. 고개를 돌려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이 지났어요. 아가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낮았습니다. 거침없던 말투가 아니었어요. 네, 아가씨. 저 그날 제가 한 말, 분위기 파악하라고 한 거, 정말 죄송했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에게서 사과를 듣는 날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이 사람은 12년 동안 저한테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법정에서 상대방 변호사를 꺾는 사람이 며느리한테는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새언니? 네. 듣고 있어요. 아가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그날 새언니가 통역하는 거 보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법정에서는 증거를 보고 판단하라고 배웠으면서 정작 제 가족한테는 학력 하나로 사람을 판단했거든요. 잠시 멈추셨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할 짓이 아니었어요. 아니,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얘질 만큼. 아가씨,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새언니. 12년이잖아요. 아가씨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새언니한테 한 번도 제대로 된 말을 건넨 적이 없어요. 부엌에서 혼자 전 부치고 있을 때 한 번이라도 가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같이 앉자고 했어야 했는데,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아가씨, 그거 들으니까 충분해요. 아니에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달라질게요. 약속할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부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냉장고 윙 하는 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저한테 직접 전화하신 건 결혼 1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순영 씨, 네, 아버님. 타나카 사장이 다음 달 미팅 때 통역을 부탁하더구만. 서울에서 하는 건데 시간 되겠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네, 아버님. 되고 말고요. 그래. 고마워.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거실에 서 있었어요. 전화기를 가슴에 대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게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요. 타나카 사장 미팅 통역을 맡으래요. 남편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 진짜? 네. 다음 달에. 남편이 저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어요. 기뻐서 그런 주름이었습니다. 잘됐다, 여보. 정말 잘됐다. 다음 달 타나카 사장과의 후속 미팅에 통역으로 참석했어요. 호텔 회의실이었습니다. 장방형 테이블에 시아버지와 타나카 사장이 마주 앉으셨고
저는 시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양쪽 비서가 배석했습니다. 떨렸습니다. 잔치 때는 감사 인사와 축하 메시지였지만 이번에는 진짜 비즈니스였거든요. 계약 조건, 납품 일정, 품질 기준. 틀리면 안 되는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2주 동안 건설자재 관련 일본어 전문 용어를 공부했어요. 인장 강도, 내화 등급, 납품 검수 기준. 인터넷에서 일본 건설자재 업계 보고서를 찾아 읽었습니다. 15살 때 공장에서 야간 학원을 다니던 그때처럼 밤마다 단어장을 만들었어요. 미팅이 시작되자 저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타나카 사장이 인장 강도 시험 성적서를 언급했을 때 이번에는 막히지 않았어요. 히파리 쿄도시켄 세이세키쇼. 바로 나왔습니다. 타나카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미팅이 끝나고 시아버지가 회의실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순영 씨. 네, 아버님. 앞으로 일본 쪽 업무는 순영 씨가 맡아주면 고맙겠어. 주 3일 정도. 보수도 정식으로 드릴 거야. 가슴이 벅찼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시아버지가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기도 해. 진작에 물어볼 걸. 아버님이 돌아서신 뒤에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부엌 형광등만 보다가 오랜만에 햇살을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그 주말에 큰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퇴원하신 지 3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옳게. 큰형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이분은 원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네, 형님. 내가 하려다 못한 일을 올케가 해줬구나.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보다 잘했을 거야. 나는 의학 용어 중심이라 비즈니스 통역은 자신이 없었거든. 맹장이 아니었어도 제대로 못했을 수 있어.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큰형님이 한번 깊게 숨을 쉬셨어요. 미안해, 올케. 12년 동안 올케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목이 메었습니다. 괜찮아요, 형님. 앞으로는 명절 때 부엌에 같이 설게. 전도 같이 부치자. 형님다운 사과였어요. 말이 많지 않은 대신 행동으로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울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앉히셨어요. 거실이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12년 동안 시어머니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셨어요. 오래 침묵하셨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순영 씨. 네, 어머님.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불렀어. 숨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12년간 이분의 눈물을 본 적이 없었어요. 서울대를 나오시고 두 딸을 의사와 변호사로 키우시고 자존심이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어 할 줄 안다고 했을 때 내가 들었어야 했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중졸이 무슨 일본어냐고 했지. 기억해. 기억하고 계셨어요. 저는 잊은 줄 알았는데 이분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학교를 많이 다녀야 훌륭한 줄 알았어. 좋은 대학을 나와야 제대로 된 사람인 줄 알았어. 서연이, 지은이 키울 때도 그랬고, 정우 며느리감 볼 때도 그랬고, 시어머니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어요. 그게 다가 아니더라.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코끝이 시큰거리더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어머님, 순영 씨가 부엌에서 12년 동안 전 부치고 설거지하면서
한 번도 불평 안 한 거. 그것도 내가 못 본 거야.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거지.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정우가 그랬어. 순영이가 일본어 할 줄 안다고. 그때도 안 들었지. 아들 말도 안 들은 거야.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무릎 위에 떨어졌어요. 어머님, 저도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밥 차리는 것밖에 못했지만 그것도 제 진심이었어요. 어머님 댁 부엌에서 전 부치면서 이 집 식구가 되고 싶었어요.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래도록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래, 알겠어.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제 손 위에 올려지셨어요. 마른 손이었어요. 77세의 손. 12년 동안 한 번도 저를 만져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거실에 있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뉴스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나 이제 거실에 앉아도 되는 거지?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봤습니다. 웃는 얼굴인데 눈이 붉었어요. 처음부터 앉았어야 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과 거칠어진 손이 맞닿았어요. 미안해. 12년 동안 옆에만 있고 앞에 서지 못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이 옆에 있었으니까 오늘 설 수 있었어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내일 날씨가 흘러나왔습니다. 맑음이래요. 내일도 맑대요. 처음으로 거실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12년 동안 이 거실은 저한테 남의 집 거실 같았거든요. 형광등 대신 스탠드 불빛이 켜져 있었고 소파 쿠션이 부드러웠고 남편의 체온이 옆에 있었어요. 오래도록 숨을 깊이 쉴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명절 아침이었어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이었거든요. 12년 동안 몸에 밴 시간이라 알람 없이도 눈이 떠져요.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불이 이미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도마 위에 호박이 놓여 있었어요. 칼을 드셨는데 두께가 제각각이었습니다. 78세 손으로 호박을 썰고 계셨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 시어머니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앞치마를 두르고 계신 모습만으로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함께 하려고 일찍 나오신 거라는 걸. 호박은 제가 썰게요. 어머님은 반죽 좀 봐주세요. 그래. 나란히 섰어요. 시어머니와 같은 부엌에, 같은 조리대 앞에. 12년 동안 이 부엌에서 혼자였는데 올해는 옆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하나 더 들렸어요. 아가씨였습니다. 트레이닝복에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들어왔어요. 새언니, 나도 뭐 할 거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씨가 명절에 부엌에 들어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가씨, 괜찮아요. 자도 돼요. 아니야. 작년에 약속했잖아. 아가씨가 소매를 걷었어요. 팔에 로펌 로고가 새겨진 고급 시계가 있었는데 그걸 풀어서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뭐부터 해? 전 부치기? 시어머니가 살짝 웃으셨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여기 깻잎 반죽에 넣어봐요. 아가씨가 깻잎을 집었어요. 반죽에 넣는 손이 서툴렀습니다. 깻잎이 접혀서 들어갔어요. 새언니, 이거 맞아? 반 접어서 넣으면 안 돼요. 펼쳐서. 아, 그래.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넌 판사 앞에선 거침없더니 깻잎 앞에선 쩔쩔매는구나. 부엌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셋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소리가 거실까지 퍼졌을 거예요.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치직거렸습니다. 같은 소리였어요. 12년 동안 혼자 들었던 그 소리.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가 반죽을 젓고 있었고 아가씨가 깻잎을 펼치고 있었어요. 같은 기름 소리인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또 났어요. 딸 하은이가 내려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한쪽으로 눌려 있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일본어 교재였어요. 초급 히라가나 교본이었습니다. 하은이가 몇 달 전부터 일본어를 배우겠다고 했거든요. 팔순 잔치에서 제가 통역하는 걸 보고 나서요. 어디 봐. 교재를 받아들었어요. 하은이가 펜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리가토야. 고맙다는 뜻이야. 아리가토, 아리가토. 하은이가 따라했어요. 발음이 엉성했지만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5살 때 공장에서 처음 일본어를 접했던 저와 같은 눈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 쪽에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미소만 짓고 계셨어요. 1년 전이었다면 일본어를 왜 배워라고 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웃고 계셨어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통역할 수 있어? 물론이지. 진짜? 엄마가 중학교만 나왔는데 했잖아. 하은이는 더 잘할 수 있어. 하은이가 교재를 가슴에 안고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한테는 부엌에만 갇히는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설령 이 아이가 어떤 자리에 있게 되더라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시아버지 회사에서 주 3일 통역 번역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함이 생겼어요. 이순영 일본어 통역 번역 담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역회사 다닐 때 이후로 30년 만에 다시 명함을 가지게 된 거였어요. 타나카 사장과의 거래는 순조롭습니다. 지난달에는 신규 자재 계약 미팅 통역을 맡았어요. 시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타나카 사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통역을 맡으면서 소통이 훨씬 좋아졌어요. 타나카 사장이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처음부터 사모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저는 통역하면서 웃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이제는 울지 않아도 되니까요. 명절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온 식구가 둘러앉았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큰형님 부부, 남편, 아가씨, 하은이, 그리고 저. 잡채가 돌고 갈비찜이 돌고 제가 부친 전이 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전을 한 점 집어 제 접시에 올려놓으셨어요. 순영 씨, 이것도 먹어봐. 올해 전은 맛있게 됐네. 1년 전까지 전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같은 전이에요. 달라진 건 전이 아니라 그 전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가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새언니, 나도 하나 줘. 여기요, 아가씨. 아, 맛있다. 역시 새언니 전이 최고야. 큰형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넌 아까 깻잎전 만들다가 반죽을 바닥에 흘렸잖아. 언니, 그건 비밀이라고 했잖아. 식탁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식구들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팔순 선물이구만. 남편이 제 무릎 아래에서 손을 잡았어요. 살짝 쥐었습니다. 저도 쥐어줬어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 그 자리가 낯설었어요.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가 제 자리였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야 할 자리. 학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52년 만에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53년째에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저는 이제 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숨기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꺼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자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